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개방을 선언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고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오늘 항공권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겁니다. 유류 할증료는 그대로거든요.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5월에는 역대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뉴욕까지 왕복 유류 할증료만 112만 8천 원, 불과 두 달 전 3월에는 19만 8천 원이었으니까 약 5.7배가 뛴 셈이에요.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할증료는 오히려 역대 최고를 찍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담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은 단순한 탐욕이나 담합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유류할증료라는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시작은 2001년 9.11 테러였어요. 테러 이후 항공 보안 비용이 치솟고 유가까지 요동치면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유류할증료입니다. 원래는 비상시에 일시적으로 연료비 부담을 보전해주는 임시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 임시라는 수식어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고정 수익 구조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고 IATA 기준으로 항공연료비는 항공사 전체 운영비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비용 항목이니까 이 항공사 입장에서 이 제도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비상용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영구적인 수익 장치로 변모한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배경입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유류할증료가 실제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메커니즘의 핵심인 후행 연동 구조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항공사가 협의해서 매달 싱가포르 케로신, 그러니까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달 유류할증료 구간을 결정합니다. 5월분 유류할증료를 정하려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시차가 발생합니다. 4월 17일에 유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그건 5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에 간신히 꼬리만 걸치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번 5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된 기간 동안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214달러 71센트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이란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80달러 수준에서 220달러까지 폭등한 시기가 바로 그 산정 기간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유가가 내려간다 해도 그 효과가 유류할증료에 반영되려면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오를 때의 고통은 즉시 느끼지만 내려갈 때의 혜택은 한참 뒤에야 오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차만으로도 충분히 불합리한데 여기에 한 겹 더 얹어지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인상과 인하 기준의 비대칭 설계입니다. 국내 항공사 유류할증료 구간 설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가가 일정 구간을 상향 돌파하면 즉시 높은 할증료 구간으로 이동하는 구조예요. 하지만 하향 이탈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음 달 평균이 구간 하한선 아래에서 연속으로 머물러야 비로소 하한 구간이 적용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한 칸씩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유가 급등 시에는 항공사들이 긴급 인상을 요청해서 규제 당국이 예외적으로 빠른 인상을 승인한 선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반면 급락 시에는 그런 긴급이나 메커니즘이 작동한 적이 사실상 없죠. 이 비대칭성은 우연이 아니라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상 속도가 인하 속도보다 항상 빠른 것을 보장하는 장치인 셈이에요. 세 번째로 이해해야 할 메커니즘은 헤징 계약의 잠금 효과입니다. 항공사들은 연료비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물이나 옵션 같은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통상 다음 12개월 예상 소비량의 40에서 80%를 미리 사놓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국내 대형 항공사도 유사한 비율로 헤징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가가 배럴당 220달러이던 시절에 6개월치 연료를 미리 계약해놨다고 가정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항공사가 실제로는 지불하는 연료 조달 원가는 여전히 계약 당시에 높은 가격으로 잠겨 있는 거예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미 비싸게 사둔 연료에 대한 미실현 손실, 즉 해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유류 할증료까지 내려버리면 이중으로 손실을 떠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들은 해징 계약을 인하 거부의 정당한 명분으로 활용합니다.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할증료를 내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비싼 가격에 사둔 연료를 쓰고 있으니 실질적으로 비용이 줄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는 거죠. 이 논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요, 반대 상황에서는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오를 때 항공사가 해징 덕분에 실제 조달 비용이 시장가보다 낮더라도 할증료는 시장 유가 기준으로 올라가거든요. 같은 도구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만 작동하는 겁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환율의 완충자의 역할, 정확히 말하면 완충제가 항상 인하, 억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유류 할증료는 달러 기준 유가로 산정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에게 징수할 때는 원화로 받습니다.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개입하는데 원화가 약세일 때,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때는 유가가 달러 기준으로 내려가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비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요. 최근 한국 원화가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효과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걸 인하 거부의 공식적인 근거로 정확하게 활용합니다. 국제 유가는 내렸지만 환율 때문에 원화 기준 비용은 줄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유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환율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할증료가 더 가파르게 뛰는 이중 가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메커니즘, 후행 연동의 시차, 인상과 인하의 비대칭 기준, 해징 계약의 잠금 효과, 환율의 일방향 완충기 동시에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과거 사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2014년 6월 배럴당 115달러였던 브렌트유가 2016년 1월 27달러까지 약 76% 폭락한 적이 있었죠. 유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 유류 할증료도 빠르게 내려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내 항공사 유류 할증료가 최고 구간에서 최저 구간으로 완전히 내려오기까지 약 18개월이 걸렸어요. 일부 노선의 유류 할증료는 유가가 최저점을 찍은 뒤에도 6개월 이상 고점 수준을 유지했고, 당시 소비자단체의 항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은 합법적 연동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도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2020년의 사례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WTI 선물 가격이 사상 최초로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 63센트를 기록했잖아요. 돈을 줘도 석유를 가져가라는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상황이었는데, 그때조차도 국내 주요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가 0원 구간에 도달한 것은 약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시기에 항공사들이 코로나발 수요 급감을 이유로 운임 자체를 올렸다는 점이에요. 유류 할증료가 내려가는 시점과 운임이 올라가는 시점이 정확히 겹치면서 소비자가 실제로는 체감하는 총 비용은 거의 줄지 않았던 겁니다. 2008년에는 유가가 7월에 배럴당 147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같은 해 12월 34달러까지 급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전 세계 항공사들이 급등기의 유류 할증료를 경쟁적으로 올린 뒤 급락 이후에도 해징 손실을 이유로 수개월간 인하를 지연시켰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연합이 움직였어요. 이유는 2009년부터 유류 할증료를 항공권 최종 가격에 포함해서 광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C 넘버 1008/2008이라는 규정인데, 핵심은요, 유류 할증료를 별도 항목으로 올리고 내리는 관행 자체를 차단한 것이에요. 그 결과 유럽 항공사들은 연료비 변동을 운임 전체 구조 안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소비자도 유류 할증료가 운임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EU 집행위 보고에 따르면 이 규정 시행 이후 유류 할증료 관련 소비자 민원이 약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교통부가 유류 할증료를 항공권 기본 운임과 함께 총액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물론 미국 항공사들도 유가 하락 시 유류 할증료를 직접 인하하기보다는 기본 운임을 소폭 내리는 방식으로 PR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실제 총액은 유지하는 전략을 씁니다만,
최소한 소비자가 전체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은 확보된 셈이에요. 한국은 여전히 유류 할증료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기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유류 할증료가 별도로 표시되면 항공사는 기본 운임을 낮게 설정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 소비자 부담은 할증료라는 별도 항목으로 이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요금 분리, 영어로는 페어 언번들링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항공권의 진짜 가격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과 정확히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검색 화면에서 10만 원짜리 항공권이라고 눈에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결제할 때 유류 할증료가 붙어서 두세 배가 되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중동 산유국 항공사들의 경우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카타르 항공 같은 중동 항공사들은 본국 정부로부터 국제시장가보다 낮은 보조금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류 할증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요. 유가가 폭락하면 이들은 더 빠르게 운임을 내릴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 항공사 대비 원가 경쟁력 격차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유류 할증료가 안 내려오는 것은 어느 한 주체의 악의 때문이 아니에요. 제도를 설계한 정부, 해징 계약을 기준으로 연료를 조달하는 항공사, 그리고 달러 기반으로 원자재를 거래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이 세 축이 만들어낸 구조의 결과물인 거죠. 후행 연동은 반영을 늦추고 비대칭 기준은 인하 속도를 제한하고 해징 계약은 실질 비용을 고정시키고 환율은 인하의 마지막 명분마저 차단합니다. 이 네 가지가 겹겹이 쌓여서 소비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각각 나름의 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후행 연동은 급격한 변동에서 항공사를 보호하고 해징은 경영 안정성을 위한 것이고 환율 반영은 실질 비용을 고려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합리적인 조각들이 모이면 소비자에게는 언제나 불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빠르게 올라가고 유가가 내리면 천천히 내려오고 때로는 아예 안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에 유류 할증료 뉴스를 볼 때 단순히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 정확히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이야말로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